오늘은 연속극 야인시대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부패의 상징으로 불리는 그 자유당 시대의 영광과 몰락을 그린 드라마지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방영된 시대극이고요. 용의 눈물, 태조왕건 등의 극본을 쓴 이환경 작가의 작품입니다. 실존 인물들의 그 얘기인 만큼 뼈와 살은 붙였겠지만 비교적 사실에 근거한 실화가 바탕이죠. 김두한, 이성만, 이정재, 가경주, 조병옥, 신익희, 유진산, 이기붕, 유지강, 이화룡, 임하수, 또 시라소니와 박마리아 등 실존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거물급을 연기하는 만큼 모두들 호연을 보여주었지만 특히 저의 눈에는 이정재 역의 김영호가 인상 깊었고 시라소니 역의 조상구 역시 멋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라는 이름을 단 기차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전혀 멈추거나 뒤돌아볼 수는 없었던가 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이성만은 처음엔 애국심을 가진 인물이지만 나이 80을 넘긴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거대한 인의 장막에 둘러싸인 채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가란 원래 공적과 과오가 있기 마련이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인지 제2의 권력자 이기붕과 또 다른 그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무소불위의 그 힘을 부리도록 맡긴 채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지요.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민심과 괴리된 통치 행위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일까요? 지금보다는 민도가 낮은 또 있었겠지만 자유당 정권은 모든 게 권력자 입맛대로인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기붕은 원래 유약한 성품이었지만 아내 박마리아의 극성에 시달리며 점점 잔인해지고 포악해져서 걷잡을 수 없는 유형이 되어갑니다. 이기붕과 경무대 안의 비서실장격인 곽영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쥔 채 야만의 정치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극 중에 나오는데요. 당시 어지러운 시대상을 반영하듯 거리에는 조폭들이 활개를 쳤었다고 하지요. 명동판이 동대문판이 해가며 패를 나누어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 그때는 정치와 조폭이 서로를 이용해가며 갈라먹기식으로 공존했으니 부패가 극에 달했지요. 냉철하지 못했던 이성만은 그런 그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용상에 앉은 왕처럼 행세를 했고요. 김두한은 원래 주목세계에 있었지만 어느 날 정치인으로 변신해 야당 입장에 섰었는데요. 전당대회니 뭐니 야당에서 행사를 치룰 때마다 조폭들을 투입해 난장판을 만들어가는 여당에게 반기를 들지요. 조폭들이 그 이름도 찬란한 반공예술인단이니 반공청년단이니 하랑동지회니 의용단체를 만들어 간제데모를 하는가 하면 야당 인사들에게 린치를 가하기도 했지요. 이정재는 이때 동대문파 리더였었는데요. 그때는 오야붕이라 그랬죠. 그는 원래 이권 개입에 앞장선 상인이었을 뿐이지만 조직을 만들어 부리는 데는 천재성을 가진 자였죠.
시장을 배경으로 움직였던 만큼 돈도 많았고 인물도 덩치도 수준급이었던 그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학벌을 가졌던 자로 자신의 소하에 있었던 자들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장악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의 소하엔 이마수가 있었는데요. 학벌은 전혀 없는 무식한 자였지만 교활하고 소환이 있었던 자로 보여집니다. 고향 친구인 가경주를 배경으로 화랑영화사를 차려 예술인인 척 했었는데요. 나름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은 철저하게 관제영화로 만들었었는데요. 엄청난 제작비를 받아서 만들었지만 이승만 이기붕의 눈에 들었었던가 봅니다. 권력자에게 바쳐진 헌정영화로 등에 날개를 단 그는 동대문파 조직에서 2인자를 자처하며 배우들을 갈구고 괴롭히는 자로 유명했는데요. 비위가 맞지 않는 배우는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협박하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강단이 센 그 김희갑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최무룡을 폭행하는 바람에 고소까지 당합니다. 신문에 이 일이 대서특필이 되자 이승만은 노발대발 당장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가 죽을 이마수가 아니죠. 일단 체포되긴 해도 경무대 안에 그 실세 곽영주의 농간으로 금방 풀려났으니까요. 곽영주는 그와 고향 친구로 나이가 서너 살 적었지만 이마수는 그에게 형님 칭호를 쓰면서 굽신거렸지요. 이정재에겐 또 먼 사동간인 유지강이 있었는데요. 인물도 훤칠한 데다 똑똑했던 그는 이정재에게 상당한 예우를 받았었지요. 그는 그 보스에게 진심을 바쳐 충성을 했었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임하수와는 마음부터가 달랐지요. 조폭들의 세계에도 나름 어리란 게 있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성심이 발휘되곤 하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해 몸을 초계처럼 내던지는 애국심에 버금갈 만큼 그들의 보스에 대한 충성심 또한 대단합니다. 이마수는 주먹계의 2인자를 자처하며 유지강과 나를 세우는데요. 그 와중에 이정재는 명동파인 이하룡의 조직까지 쳐부수어 주먹계를 평정하고 정치권에까지 진출하려고 마음먹지요.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에서 깡패가 정치인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니까요.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에 도전하고 이기붕은 부통령에 나가는데요. 이승만이 워낙 고령이라 죽으면 자신이 대권을 받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세우지요. 야당에선 독립운동가였었던 그 신익희가 대통령 후보로 장면이 부통령 후보로 나오지요. 그러나 1956년 5월 5일 호남 지방으로 유세 가던 중 열차 안에서 신익희 선생은 급사를 하고 말지요. 그 바람에 대통령은 다시 이승만이 되지만 이기붕은 낙선을 하고 맙니다. 그 장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국민들은 장면에게 몰표를 주었으니까요. 그건 야당이 내세운 그 장면 박사가 이제 부통령이라도 되는 바람에 국민들의 마음을 다소 위로했죠. 닥쳤던 게 신세가 된 그 이기붕은 끙끙 알아놓고 그렇다고 해서 야인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그는 국회의원, 그는 그때 당시에는 미니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니언 선거,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지요. 나갔는데 인기가 없었던 그는 당선 확률 100%인 선거구를 찾는데요. 하필이면 경기도 이천이 바로 그곳이었지요. 오랜 동안 이천 땅에 정치인을 꿈꾸던 이정재는 그곳에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 온갖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 지경이 되니까 뭐
이기붕이 완전히 눈독을 들이니까요. 부하들은 난리 뻐꾸기였고 이정재 역시 펄펄 뜁니다. 그러나 실세 중에 실세인 이기붕의 바람을 어찌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힘의 세계에 살고 있던 이정재로서는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지만 두말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힘은 나보다 더 센 힘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결국 후보 등록 10분을 남겨놓고 자리를 이기붕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지요. 이후 세상살이에 염증을 느끼게 된 그는 조직의 보스 자리까지 내놓고 이마수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비리의 온상이었던 이마수는 그 자리를 이어받아 온갖 만용을 부려가며 나중엔 교육부 장관까지 해먹을 욕심을 냅니다. 세상 만사에 염증을 느낀 이정재는 그 수락산 자락에 새 집을 지어 거처를 옮기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 셈이지요. 웃기는 건 그가 그 근사하게 수리에 들어간 곳은 원래 흉가인데요. 이사 오는 사람마다 차례차례 죽어나간 곳으로 유명한 집터였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간 그 신복들은 왜 하필이면 흉가냐며 만류했지만 이정재는 끄떡도 안 했지요. 그리고 체포당하기 전까지 살았지요. 그동안 세상은 경랑 속에 있었는데요.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된 조병욱 역시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죠. 그는 위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1960년대만 해도 암은 곧 죽음으로 인식될 때지요. 결국 미국 육군병원까지 건너간 그는 그러나 수술받고 나서 치료 과정에서 죽어버립니다. 다시 세상은 시끄럽고 이기붕은 또 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는데요. 4년 전 그때처럼 또 패배하겠구나 싶은 이기붕은 내무장관 최인규를 비롯해 여당과 짜고 부정선거를 핵책하지요. 조폭들을 앞세워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간 그들은 투표함 바꿔치기도 하고 뭐 죽은 사람을 명부에 올리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천인공노할 그 일을 저지르는데요. 이게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지요. 과한 것은 못한 것보다 못하다는 건 망고불변의 진리인 걸까요? 결국 사단이 나고 분노한 국민들이 일어나 4.19 시민혁명이 계속되는데요. 이 와중에 경무대학까지 간 대무대에게 발포 명령이 떨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권력청에선 우왕좌왕 경찰서가 부서지고 파출소가 무너지고 경찰관들이 달아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되자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하야선언이 방송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미국 하와이로 망명을 하지요. 나라는 온통 난리뻗고 이 판국에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악의 근원이 된 이기붕은 가족들과 함께 자살을 하게 됩니다. 군인이었던 맏아들 이강석, 학생이었던 강욱, 극성스럽고 악했죠. 그 아내 박마리아. 내 식구가 근총자살을 한 것이지요. 나는 죽기 싫다며 울부짖었다는 둘째 아들 강욱. 나갈 구멍이 없이 쫓기던 그들이 가족 자살을 선택한 건 한 가족의 비극이자 역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내가 책임제로 가게 되고 허정 내각 수반이 출범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곧장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군사정권으로 넘어갔으니까요.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박정희. 그때쯤은 이제 경무대 이름은 청와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된 박정희는 사회정화운동부터 뭐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시작합니다. 조폭들, 정치범들이
연줄 얽히듯 얽혀서 형무소로 가게 되고요. 이정재는 이때 이미 조폭에서 손을 떼고 전원 생활을 하던 중이었지만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나는 조폭입니다를 쓴 프랭카드까지 들고 거리에서 조리돌림 당하는 치욕을 겪죠. 이마순이, 유지강인이, 정치범, 가경주, 최인규까지 모두들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요. 이때 이마수의 발뺌으로 인해 이정재는 반공청년단이니 반공예술단이니 하는 의용단체를 자신이 만든 걸로 죄를 뒤집어 쓰게 되지요. 더 큰 죄를 뒤집어 쓰게 될 때 시라소니가 나타나 그를 보호해준 그 말은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는데요. 한 번은 거리에서 이정재의 부하들에게 쫓겨 초죽음이 될 만큼 두들겨 맞았지만 그런 적 없다고 수사관 앞에서 거짓말을 해주었다는 거지요. 시라소니 이성수는 사실 국내 제1의 싸움꾼으로 알려질 만큼 주먹이 센 사람이었는데요. 어떤 조직도 만들지 않았고 어떤 조직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두한의 부탁을 받고 야당 인사들을 보호하는데 몇 분 앞장선 것뿐 그는 주먹이 세지만 주먹으로 세상을 흔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극중에는 나오지 않지만 야사에는 그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려고 했다는 말도 있죠. 아무튼 경랑의 시대 속에서 모든 부패 사범들과 조폭들을 심판하게 된 국가재건 최고회의 수반 박정희는 가경주, 최인규, 이마수, 유지강, 이정재 등에게 모두 사형을 선고하게 만들죠.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날 30대의 가경주는 아니야 정치범을 죽이는 법은 없으라고 외쳤고 효자로 알려진 이마수는 엄마를 외치며 울었다고 하지요. 이정재는 그러나 너무도 담담한 모습으로 모두들 잘 계시오라고 교도관에게 인사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특이한 건 유지강인데요. 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서 죽음을 면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째서 살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그 내막을 모른다고 전해집니다.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이 드라마는 이환경 선생께서 쓰셨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의 그 강하면서도 섬세한 필치, 고정에 충실한 극본으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청취자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 드라마 작가 중에 최고 라인에 놓을 수 있는 분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